없이 노후를 보내게 되는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내 몸도 아파서 힘든데 300% 할증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험사에서 갑자기 800만 원을 추가로 보장해줍니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탈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실비보험의 보험료 차등제가 곧 시행됩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실비보험에 가입했어도 사람마다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보험료가 300%까지 할증되는지 오늘 확실히 확인해 볼 거고요. 뿐만 아니라 연간 800만 원까지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의 엄청난 혜택과 보험금 청구 시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되는 서류까지 알려드릴 테니 실손보험 전환을 고민 중인 분들, 잘 몰라서 실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팁이 필요한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내 실비가 몇 세대인지,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이 모든 내용이 의미가 있겠죠. 세대별 실비의 특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실비가 처음 등장한 2003년부터 표준화가 이루어진 2009년 7월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을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요. 3년 또는 5년 갱신형이었고 드물긴 하지만 비갱신형 실비를 판매한 곳도 있었습니다. 보장 한도는 입원 3천에서 최대 1억, 통원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표준화 이전이었기 때문에 회사마다 또는 상품마다 차이가 있었고요. 입원에 대해 자기부담금 없이 100% 보장, 통원의 경우엔 5천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없던 때인 만큼 회사에 따라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게 1세대 실비의 특징이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비싸고 좋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상해 실비로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입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산재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50% 중복 보장되고 통원 치료도 최대 한도까지 보장, 자기부담금은 없었고요. 치과나 한방치료까지 보장이 가능할 정도로 장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끝까지 유지해 주시길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2세대 실비입니다. 2009년 10월 모든 회사의 약관이 하나로 통일되는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표준화 이후 실비는 가입 시기만 동일하다면 보장 내용 역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2세대 실비는 17년 3월까지 판매됐는데 판매 기간 동안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됐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몇 차례의 부분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3년 4월 이전까지는 3년이었던 갱신 주기가 13년 4월 이후 1년으로 짧아졌고 이때 15년의 재가입 주기도 생겼습니다. 이 재가입 주기가 무슨 말이냐? 이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모두 가입한 지 15년이 되는 시점이 되면 해지하지 않는 이상 그때 판매하고 있는 실손으로 무조건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2세대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도 15년 후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5년 6월에 실손을 가입하셨다면 2030년 6월 이 시기가 되면 그때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이 되는 겁니다. 2030년이면 지금 판매하는 4세대가 아니라 5세대나 6세대일 수도 있겠죠. 이 재가입이 되는 시점에는 청구 이력이나 병력이 많다고 해서 재가입을 거부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무조건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되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모든 보험사에서는 거절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변경점으로 2013년 4월에는 통원에 대한 자기부담금 내용에 변경이 있었고요. 2015년 9월에는 입원에 대한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10%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21년 7월까지 3세대 실손보험이 판매됐는데요. 이전 2세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후반기 2세대 실비와 3세대 실비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큰 거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비급여 청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도수치료, 주사료, MRI 이 셋을 비급여 3종으로 별도 분류했다는 점인데요. 보시면 3세대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은 20%지만 이 3종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30%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즉 3세대 실비는 이 비급여 3종 때문에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제외하면 후반기 2세대 실비와 보장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기본 스펙부터 살펴보면 확실히 앞선 1, 2, 3세대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청구했을 때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가장 높고요. 재가입 주기도 3세대까지는 15년이었는데 4세대부터는 5년으로 짧아졌습니다. 만약 5년마다 새로운 실비가 나온다면 5년마다 보장 조건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또 4세대 실비부터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연간 횟수 제한과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됐는데요. 21년 7월부터 판매된 게 4세대 실비지만 이 보험료 차등제는 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급여 청구를 많이 하지 않은 분들은 5% 할인이 들어가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최대 300%까지 할증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300% 할증의 대상자가 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4세대로의 전환을 망설이고 또는 미루고 계십니다. 실제로 관련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비급여 청구 금액이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이 넘어갈 때마다 더 많은 할증이 붙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비급여란 게 정확히 뭘까요?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MRI나 도수 치료가 있고, 이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치료가 아니라든지 새로운 치료 기술이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다든지 이런 치료들이 비급여 치료입니다. 즉, 이런 비급여 치료 외에 건보 적용이 가능한 급여 치료는 아무리 많이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할증 대상이 아니고요. 이 비급여 치료에 대한 청구 금액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치료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헷갈리는 분들은 병원에서 진료비 세분의 역서를 떼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급여와 비급여 구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발급 비용도 없는 무료 서류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청구를 해야 최대한 할증을 피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증되는 금액 기준을 다시 보면요. 100만원 이상일 때, 150만원 이상일 때, 300만원 이상일 때가 기준이죠. 직전 1년간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 내 직전 1년간 비급여 청구 금액이 99만원이다. 그런데 2만원을 더 청구할 게 있다. 이런 경우라면 청구를 하지 않는 편이 나에게 훨씬 더 득이 되겠죠. 다음 150만원 구간과 300만원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299만원을 청구해서 원래 200%만 할증이 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만원만 더 청구를 하면 300%로 할증 금액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만약 299만원을 청구한 상태에서 500만원짜리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할증이 되더라도 그냥 청구를 하는 게 훨씬 더 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 득실을 따져서 청구하는 편이 유리한지 청구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지 판단을 하실 수 있고요. 최대 300% 할증이 된다는 게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보험료 전체가 아닌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에만 할증이 붙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내 실비보험 가격이 급여 5,000원, 비급여 7,500원 해서 월 12,500원을 낸다 했을 때 100% 할증 대상자라면 12,500원의 100%인 25,000원이 아닌 급여보험료 7,500원의 100%, 여기에 급여치료비를 더한 2만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전체 가입자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봤을 때 할증 대상자는 생각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입자의 72.9%는 할증이 아니라 할인 대상자입니다. 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고 이분들께는 5% 할인을 해준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4세대 실비는 무사고자 할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만약 직전 2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경우 10%를 추가로 할인해줍니다. 즉 72.9%의 할인 대상자에 해당하고 직전 2년간 보상이 없었다면 15%를 할인받는 거예요. 이렇게 할인 대상이 72.9%면 나머지 27.1%의 사람들은 전부 할증이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25.3%는 할인도 할증도 아닌 그대로 보험료가 유지되는 분들이에요. 즉 전체 가입자의 단 1.8%가 할증 대상자라는 거죠. 100명 중 98명, 즉 여러분들 대부분은 적어도 할증 때문에 4세대 실비로의 전환을 미룰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 4세대 실손에 대한 아주 무서운 괴담이 떠돌기도 합니다. 올해 300% 할증되고 이듬해 또 300% 할증되고 이거 몇 년만 반복되면 이거 감당 불가능하다. 3배, 3배, 3배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올해 내가 할증 대상이 됐더라도 비급여 청구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300% 대상자였던 사람이 올해도 300% 대상이라면 300에 300이 아닌 그냥 300%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부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렇게 예상 할증 대상자 수를 보면 이 보험료 차등제로 인해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내가 비급여 치료를 언제 얼마나 받게 될지는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오늘 말씀드린 꿀팁들을 꼭 잘 기억하셔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 분도 손해보는 분이 없으시길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자 분들은 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으실 텐데 이분들은 비급여 의료를 많이 이용하셔도 할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세대별 실비의 보장 조건을 상세히 확인하셨으니 이 세대별 실비의 가격 역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손해보험사의 세대별 실비보험료 평균을 내서 비교한 자료인데요. 1세대 실비는 47,749원, 2세대 24,738원, 3세대 13,326원,
그리고 4세대는 가장 저렴한 11,982원입니다. 보장 내용만 봤을 땐 4세대는 좀 했다가 가격을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중에서 이제 갱신될수록 가격이 좀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환 고민을 많이들 하시죠. 4세대 실비 가입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가격 차이가 이 정도면 이 앞으로는 차이가 더 커질 텐데 이걸 왜 전환 안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4세대 실비의 치명적인 단점이자 1, 2, 3세대 실비에만 있는 엄청난 기능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4세대에서는 사라졌다는 점이에요. 실손보험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엄청난 보장,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금액 외에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나한테 중대한 질병이 발생해서 비급여 치료비가 연간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비에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만 3세대 실비로 예를 들면 비급여에 대해 80%를 보장받을 거고 그럼 자기부담금만 무려 1,000만 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보험사가 800만 원을 추가로 보장해줍니다.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부담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내가 청구를 아무리 많이 해도 1년에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최대치가 2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중대한 질병이 발생해서 정말 재난적인 의료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담비와도 같은 혜택일 텐데 이 4세대 실비에 와서는 급여에 대해 자기부담금 한도는 남아있지만 비급여 치료에 대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환이 고민되는 요소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할증이 있습니다. 비급여 청구를 많이 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전환을 망설이시기도 했고 반대로 조회수를 위해서 절대 전환하지 마라.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가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듯이 개인적으로 할증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청구해서 나까지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실비를 많이 청구하는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보험금의 48.3%, 거의 절반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입원의 경우 95%, 통원의 경우 80%가 청구를 아예 하지 않거나 정말 소액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즉 내 보험료가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이 상위 10% 청구자들이라면 내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렇다고 많이 청구하는 분들을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파서 치료를 받았으면 청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실비의 비급여 항목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건 다들 공공연히 알고 계시죠. 실비 청구가 가능한 아토피 크림을 대량으로 처방받은 뒤 중고로 판매를 한다든지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특정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갱신될 때 인상되는 실비보험료에서 이런 악용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1,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이 나는 청구도 별로 안 했는데 보험료는 2배, 3배가 올라가니까 너무 부담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할증 제도가 생긴다면 이런 상황을 꽤 효과적으로 막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4세대로의 전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이고 누가 강제할 수도 없고 강제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전환을 고민하는 분들은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이분들은 알아서 지금 실비가 감당이 힘들면 전환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실손보험을 전환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이 공포심을 이용하는 분들이에요. 조금만 청구하면 몇 배 할증된다더라. 나중엔 1세대보다 훨씬 더 비싸진다. 저런 실비로는 병원비 감당 못한다. 심지어 보험사가 유튜버한테 돈 주고 전환하게 시킨다더라 하는 댓글도 제 채널에 달린 적이 있고요.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니까 1세대 가입하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정말 전환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지금 당장 실비는 비싼데 전환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해지를 선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은 실비 없이 노후를 보내게 되는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 보험 하나도 없이 이분들께 큰 병이라도 생기면 저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분들이 책임을 져줄까요? 왜 해지했냐고 핀잔이나 안 주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4세대 실비 보장이 줄었다고는 해도 실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험료 감당이 힘들다면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4세대로의 전환이 먼저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 4세대 실비의 장점, 단점, 또 각 세대별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전환을 결정하셨든 기존 실비 유지를 결정하셨든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보험금 청구 시 정말 예상치 못하게 서명을 함부로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 또는 암이나 수술비도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다 보면 보험사에서 갑자기 조사를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뭘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 되는 서류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난 지금 보험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보험 가입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건너뛰셔도 괜찮지만, 보험을 하나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보험금 청구를 해도 조사를 나올 때가 있고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떤 실수를 했길래 조사까지 나온다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 근거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려면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질병을 진단받았고 어떤 치료비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나 치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조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근거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나 검사 결과와 치료 내용이 불일치하여 사실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염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처방받은 약이 안약이라면 이건 저 같아도 조사를 해볼 것 같네요. 세 번째로 비합리적인 가격,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감기약 3일치 처방받고 100만 원을 청구했다면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일 수 있고요. 네 번째로 과잉진료가 의심되거나 과잉진료 의심기관에서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의든 실수든 고지사항 위반이 의심된다든지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구하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제가 고객님들 청구를 해드리다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좀 복불복으로 조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조사자가 배정되었다면 수일 내에 조사자와 약속을 잡아서 만나게 되고, 이런저런 조사가 필요하니 여러가지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꼭 써줘야 하는 서류들이 있고 써주지 않아도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자문 동의서가 있습니다. 가장 문의가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바로 의료자문 동의서예요. 보통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자분이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게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나 친절하고 별 의심도 들지 않는데 여기에 사인을 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자문 동의서에 동의를 하게 되면 내가 갔던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에게 의학적인 소견을 구하게 되는데요. 일단 먼저 보험금 청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비보험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보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이 서류만으로는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사정사가 병원에 방문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추가로 습득하거나 이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조사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의료자문 요청을 하는 거죠. 즉, 환자가 치료한 병원에 서류가 부족하다던가 다른 주치의의 소견을 듣고자 환자의 병원이 아닌 제3의 의료기관에 질의하는 것을 여러분께 동의받기 위해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요. 과연 어떤 경우에 서명해줘야 하고 어떤 경우에 서명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건 뚜렷하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의료자문 동의서는 절대 써주면 안 되니까 써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의료자문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관상 보험회사도 이 보험 사고 조사를 위해 자문 등의 조사 과정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계속 보류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의료자문 동의 요청을 받았다면 의료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묻고 그 이유가 합리적이라 판단한다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제3병원의 의료자문을 받는 건지, 조사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확실히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의료자문을 동의하는 것보다는 나를 치료했던 주치의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내 주치의에게 추가적인 소견을 받아서 제출하겠다 라고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고 꼭 다른 주치의의 의견이 필요하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역시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꿀팁이에요. 바로 동시감정 제도라는 걸 활용하는 건데요. 제3의 상급병원에서 보험회사와 환자가 함께 감정을 받는 것이 동시감정 제도입니다. 이 동시감정 제도는 보험사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게 되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까 걱정하셨다면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에 자문을 받게 되면 혹시나 보험회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와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되거나 나에게 불리한 조건을 걸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동시감정 제도예요.
동시감정 제도를 이용해서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이 아닌 중립적인 제3병원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내가 치료받은 병원의 주치의에게 추가 소견을 받는 것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면책 동의서인데요. 만약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서류에 서명하게 된다면 향후에 발생하게 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청구사항도 전혀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좀 보시면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청구사항이 발생했고 그에 대한 보험을 가입했다면 이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막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서류는 여러분들을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청구사항을 사전에 미리 막아버리는 거니까요. 이 면책 동의서에는 사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부재소합의서입니다. 이 부재소합의서는 앞의 면책 동의서와 비슷한 의미의 서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향후 이 청구권에 대해서 불이익이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제소, 즉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요. 만약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재소합의서 또한 서명해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면책동의서와 부재소합의서는 내가 정말로 모든 진단이나 치료에 대해서 보험금을 다 받았고 앞으로 청구할 일이 전혀 없다면 동의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뭔가 더 받을 것이 있거나 석연치 않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절대 동의하시면 안 되겠죠. 앞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 네 번째는 건강보험 공단 자료가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엔 내가 이걸 동의만 해줬다면 내 청구권을 조사하고 있는 조사자들이 직접 발급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단 자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절대로 자료를 지급하지 않죠. 때문에 조사자는 보험금을 빨리 지급해드리려고 하는 거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동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료를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이 청구한 것 말고도 몇 월 며칠 날 어떤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의적으로 알릴 의무를 알리지 않았다면 문제겠지만 혹시나 내 공단 자료 중에서 청구에 불리한 치료 이력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동의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건강보험 공단 자료와 비슷한 게 또 있는데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를 했을 텐데요. 그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요청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알려준다면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내가 치료받았던 병원에 방문을 해서 모든 의료 기록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런 서류나 정보들은 필수로 동의해야 되는 서류가 아니니까 굳이 동의하거나 서명해주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조사자 파견 시 서명해주면 안 되는 서류 혹은 서명해주지 않아도 되는 서류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나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 같은 서류는 보험사도 열람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꼭 서명하거나 동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써주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를 써주실 때는 병원명, 발급 서류를 꼭 명시하고 유효기간이 있도록 날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병원명이나 구체적인 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병원명만 바꿔서 다른 병원까지 또 방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가장 먼저 실비보험 청구 시 괜히 청구 이력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험가입 계획이 있다면 기다렸다가 청구하시거나 아예 청구하지 않는 게 유리할 때도 있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즉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했을 때 아무리 친절하고 상냥하게 요청하더라도 아무 서류에나 막 사인을 해주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험금 청구하려는 지인이 있다면 오늘 영상 한 번씩 공유해 주시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보험료 차등제 24년 7월부터 실시되니까 치료 받으시면서 진료비 세분의 역사까지 꼭 발급 받으셔서 비급여 청구 금액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실비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여러 가지 있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실손보험의 혜택이나 괴담처럼 전해지고 있던 실손 전환의 진실 전부 알아봤는데요. 짧은 영상은 아니었지만 정말 실비의 중요한 내용들을 겉핥기식이 아니라 요점만 정확히 소개해드린 영상이니까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해당 단락을 한 번 더 시청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시청하셔서 이해를 하신다면 적어도 시간이 아까운 영상은 아닐 거예요. 오늘 보험담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도 유용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오늘보다 더 유용한 내용, 더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